제목 어제 먹은 장모님이 아내보다 맛있어. 40대 초반 남성인 나는 12살 어린 아내와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어요. 20대인 와이프는 몸매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속궁합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잘 맞는 여자를 다른 남자한테 준다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싫어서 결혼을 서두른 것이지요. 20년 전 부인과 사별 후 홀로 와이프를 애지중지 키워오시던 장인어른은 섭섭했던지 우리가 사는 신혼집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어요. 유명 대학 교수 출신인 장인어른은 나와 아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기색 한번 보이지 않으셨어요. 나를 아들처럼 여겼고 아버지가 없는 나는 친아버지처럼 대했지요. 장인어른은 경제력이 상당했고 교양 있고 인품이 훌륭해 주위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시골에 계시는 홀어머님이 하도 손주 타령을 해서 결혼 후 바로 애를 가졌고 이듬해 아내를 닮은 예쁜 딸을 낳았답니다. 장인은 아내가 애를 낳자마자 곧바로 40대 중반의 젊은 여자와 재혼을 하셨어요. 새 식구가 된 장모님은 장인어른 수준에 걸맞는 외모와 교양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입은 모습은 마치 연예인처럼 눈부셨지요. 아내 말로는 장모님이 대기업 총수의 외동딸이었는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한순간에 풍비박산 나고 안타깝게도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해요. 원래는 국회의원 자녀와 혼산말이 오갔으나 이젠 월세방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고 해요. 장인어른과는 오래전부터 집안끼리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요. 못 본 척 할 수 없었던 장인이 생활비를 대주고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정이 들어 오래전부터 사귀었답니다. 진작 결혼을 했어야 했는데 딸을 위해 그동안 배려했다는군요. 아내에 대한 장인의 애틋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인은 워낙 여유있게 살아왔고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6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형또래의 외모를 지녔기에 젊고 화려한 장모님과 잘 어울렸어요. 장인 부부는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전에 살던 집에서 그냥 동거식으로 조용하고 소박하게 신혼 살림을 시작했어요. 장모님은 화려한 외모와는 달리 내성적인 성격에 조용하고 신중했습니다. 전에 어려운 일을 크게 겪으셔서 인지는 몰라도 행동이 항상 조심스럽고 사치라곤 찾아보기 힘들었지요. 앞집, 뒷집 사이라 우리 부부와 장인 부부는 거의 매일 같이 밥도 먹고 놀러 다니며 매우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 바람에 철부지 어린 아내에게 조금 섭섭한 게 있더라도 별다른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지요. 그러던 중 딸아이가 3살이 되던 해에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주말에 지방 쪽에 장인어른의 먼 친척 경조사가 있어 다녀올 일이 생겼는데 장모님은 감기에 걸려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 오랜 육아에 지친 아내에게 같이 갔다 오라 했더니 방긋 웃으며 장인을 따라 나서더군요. 아이 돌보느랴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마음을 쓴 건데 그게 독이 되어 돌아올 줄은 이땐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을 마치고 올라오는 길에 트럭과 충돌하는 대형 사고를 당했어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트럭 기사의 졸음운전 때문이었는데 이 사고로 장인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아내는 죽을 운명은 아니었던지 의식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와 형 같은 장인을 잃은 나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내가 아내를 죽으라고 등 떠민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비보를 듣고 시골에서 부랴부랴 달려오신 어머님은 의식을 잃고 병상에 누워있는 며느리를 보자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이때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 후로 어머님은 풍이 오는 바람에 입원을 하셨답니다. 고향에서 형과 여동생이 득달같이 달려와 나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되었으니 책임지라며 원망을 했습니다. 집안에 마가 낀 건지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터져버리니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홧김에 울컥해서 형과 여동생에게 험한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듬해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형제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살았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직접 만나서 속에 담긴 앙금을 풀면 될 것 같아도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 외톨이가 된 나는
어린 딸과 장모님을 의지해 살아야만 했답니다. 당장 애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출근하기 전에 장모님에게 맡겼고 퇴근 후엔 아내가 있는 병원에 가봐야 했어요. 병원에 가지 않는 날은 저녁을 장모님 댁에서 얻어먹었습니다. 장모님이 딸아이를 떠맡은 상황이 되었는데도 실은 내색 한번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죄송스러워서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다고 하니까 장모님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돌봐주시겠다며 나보고 힘내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딸 걱정 말고 며느리 잘 보살피고 건강 잘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저런 천사 같은 분이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랴, 마누라, 병간호하랴, 딸 돌보랴 정말 정신없더군요. 2년이 지나도 아내는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병에 장사 없다고 내가 왜 이게 고생을 해야 하는지 억울하더군요. 이젠 아내를 저렇게 만든 장인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하도 답답해서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무당말로는 장인어른 항렬에서 이장할 때 집안 묘자리를 잘못 써서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더 알아보려 해도 처가 쪽으로 어디 알아볼 사람이 없었기에 체념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무당은 아내가 젊은 나이에 요절할 운명은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꼭 깨어날 테니 걱정 말라며 아주 호언장담을 하며 비싼 부적을 써주더군요. 딸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황당하게도 장모님을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공원에서 놀다가 엄마라는 말을 배운 듯 싶었지요. 장모님은 굳이 딸아이에게 할머니라는 말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느덧 5살이 된 딸이 어린이집을 다녀온 후 식탁 앞에서 나와 장모님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엄마 아빠는 왜 뽀뽀 안 해? 둘이 싸웠어? 아마도 어린이집에서 부모가 뽀뽀하는 장면을 본 모양입니다. 당황한 나는 헛기침을 하며 민정아 얼른 들어가 자야지. 6시인데 벌써 자? 민망해서 겉옷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장모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김서방 오늘은 자고 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벌러덩 누웠어요. 장모님의 자고 가라는 말이 계속해서 귓전을 맴돌았어요. 자고 가라는 말이 썸을 타기 시작한 연인 사이에 라면 먹고 가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었지요.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훌륭하고 마음씨도 착한 장모님은 가족관계인 것은 둘째치고라도 나에겐 과분한 상대였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솔직히 욕심이 났습니다. 나랑 겨우 3살 차이였고요. 게다가 예전에 장인어른 사망 신고할 때 보니까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이상하게 더 욕심이 났어요. 나에겐 정말 완벽한 파트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장모와 연인이 되어 미래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게 솔직한 심정이었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정말로 한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불쌍한 마누라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장모님 따먹을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너무 부끄러웠지요. 그런데 자꾸 장모님의 예쁜 얼굴과 매끈한 몸매가 떠올랐습니다. 교양이 넘치며 정숙하고 친절하기까지 한 장모님은 분명히 나를 거절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아니 내가 다가가 주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사위와 함께하는 잠자리에서 어떤 자세를 좋아하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자꾸 궁금해졌어요. 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저분하고 추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고상한 장모님은 침대 위에서 나를 처음 맛본 순간 눈이 헷가닥 돌아버릴 것이라는 상상을 했어요. 이제 막 젖을 땐 어린 사자 새끼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신선한 고기를 처음 맛본 순간 더 먹겠다고 앞뒤 안 가리고 탐욕스럽게 덤벼드는 듯한 그런 자극적인 장면을 상상해 보았어요. 생각만으로도 짜릿짜릿했지요. 나는 침대 위의 조명을 로맨틱하게 바꾸고 휴지를 뽑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모님이 점점 더 여자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피하면 피할수록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되더군요.
어린 아내와는 다르게 3살 연상인 장모님은 세세한 것까지 잘 챙겨주고 힘들 때마다 다독여주고 위로해 주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연상과 결혼했을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서서 갑갑해 죽을 것만 같았어요. 창피한 일이지만 장모님에게 터져버린 욕망을 나는 침대 위에서 휴지로 닦아가며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좀처럼 마음이 진정되지가 않아 그냥 일에만 죽어라 매달렸습니다. 무당집에는 1년에 2번씩 찾아가 부적을 새로 바꿨고요. 의식불명의 아내는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고 그렇게 세월은 흘러 딸아이가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네요. 엄마의 부재 때문인지는 몰라도 시시때때로 심통을 부리고 말썽을 피웠어요. 요즘 애들은 성장이 빨라서 사춘기도 빨리 오나 봅니다. 딸아이는 이제 나와 장모님과는 말도 별로 섞지 않고 밖으로만 나돌았어요. 한가해진 장모님은 취미 삼아 그림을 배우셨어요. 나는 젊은 장모님 댁에 자주 드나드는 게 남들 눈에 안 좋게 보일 것 같아 몇 달에 한 번씩 딸과 함께 있을 때만 놀러 가곤 했답니다. 이젠 차라리 장모님이 다른 남자를 만났으면 했어요. 저렇게 젊고 이쁜데 짝도 없이 사는 걸 지켜보는 것은 고역이었죠. 시들어가는 삶은 나 하나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 아내가 의식불명으로 누운 지 벌써 11년이 되었네요. 마누라한텐 미안한 말이지만 아까운 내 인생 11년을 허비한 셈이죠. 그동안 나 좋다는 여자들 다 뿌리치고 언젠간 아내가 깨어날 거라는 무당 말만 믿고 한눈 한번 안 팔았죠. 의리를 지키며 여기까지 달려왔건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 아내가 그냥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러다가도 병원에 가서 마누라 얼굴 보면 죄책감이 몰려와 반성하고 또다시 씁쓸한 현실로 돌아오고 이건 마치 커다란 수레바퀴 속에 갇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다람쥐가 된 기분이 들더군요. 거울을 보니 하얗게 서리발을 맞은 호라비가 슬픈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작년에 무당이 새로 써준 부적을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였어요. 다 부질없는 짓이었죠. 나는 그만 무너져 버렸어요. 매일 술 마시고 잠만 자는 내가 꼴 보기 싫었는지 딸아이는 기숙사가 있는 중학교로 보내달라더군요. 나쁜 년.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더라고요. 딸애가 기숙사로 가고 나자 장모님 댁에 갈 명분이 없더군요. 그래서 아예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난 혼자가 되었고 삶이 무기력해졌죠. 아내에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갔어요. 이러다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서 이혼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뭐 재미있는 일 없냐고 물으니까 토요 산악회에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거기서 괜찮은 여자들 많이 건졌다며 신나서 자랑질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집에 혼자 계속 있다간 저 앞에 보이는 베란다를 훌쩍 넘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따라 나서기로 했어요. 산악회는 120여 명 정도의 회원으로 운영되었는데 남녀 비율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정확히 1대1이었습니다. 세대의 대형 버스에 남녀 20커플이 각각 나누어 타고 앉아 하루 종일 함께 붙어 있다 보니 금세 친해졌어요. 없던 정도 생겨날 지경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명 이름은 산악회인데 산행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오로지 술 마시고 노는 게 전부였어요. 더 웃기는 건 한 번 맺어진 커플은 아무리 맘에 들어도 다시는 같은 커플이 될 수 없는 게 원칙이었죠. 산악회 회장이 철저하게 명단 관리를 했고요. 다시 말해 오늘이 지나면 2번 다신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무슨 짓이든 미련 없이 과감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토요 산악회가 괜히 전국탑이 된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만 살자는 회장의 참된 인생 철학이 묻어 있었던 거였죠. 산악회 행사가 끝나면 남녀 커플은 회장의 거룩한 뜻을 이어받아 쌍쌍을 이루어 어디 가서 소꿉놀이를 하던 근처 떡방앗간에 가서 물레방아를 돌리던 지들 꼴리는 대로였죠. 토요 산악회인 이유가 다 있더군요.
이렇게 토요일날 만나서 놀고 그날 밤을 뜨겁게 보낸 후 다음날 일요일 아침에 개운하게 해장국 먹고 깔끔히 헤어지는 게 국룰이더군요. 워낙 들락날락거리는 인원이 많아 파트너 걱정은 붙들어 매라고 친구가 말해주더라고요. 솔직히 난 오늘 첫날이라 너무 떨려서 파트너 걱정은 할 겨를도 없었어요. 아무튼 내 옆에 앉은 여자도 나처럼 신입이었는데 아담하니 귀엽게 생겼더군요. 나보다 2~3살은 더 들어 보였고 장모님 생각이 나서 아주 기분 좋게 그녀와 하루 종일 붙어 다녔어요. 행사가 끝난 후 친구 커플과 동석해 술 한잔 더하고 헤어진 후 그녀와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참았던 회포를 풀었어요. 그녀도 정말 오랜만인지 그곳이 벽이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벽치기로 대응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어제, 오늘 일을 가만히 생각해보니 헛웃음이 나더군요. 처음 만난 여자와 즐긴다는 게 요즘 세상에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지만 토요 산악회에선 가능한 일이었어요. 바보처럼 왜 여태 이 좋은 걸 모르고 살았을까? 더군다나 다음 주엔 다른 여자랑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들떠서 안달이 났지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딸에 대한 미안함이 몰려들어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러나 자그마치 11년 동안 내 자신을 희생했기에 나로선 할 일 다 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벌써 50대 중반이니 조금 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올까 두려웠어요. 기회가 왔을 때 실컷 즐기고 싶었지요. 내가 가입한 이후 토요 산악회는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단체로 급성장했어요. 나 때문은 아니고 워낙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바람난 유부남, 유부녀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이라 인기 폭발이었죠. 요즘엔 물관리 차원에서 회장이 면접을 더 빡시게 본다는군요. 자랑은 아니지만 처음에 내 얼굴을 본 회장이 혹시 친동생 있으면 같이 오라고 했었더랬죠. 큼큼. 새로운 여자 만나 즐기는 재미에 중독되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아내는 여전히 혼수 상태로 잠들어 있었고요. 친구놈은 이제 금만 남은 지겹다며 한 여자의 정착 후 산악회를 탈퇴를 했지만 나는 그동안 억눌렸던 게 한꺼번에 폭발했는지 더욱 빠져들었어요. 브레이크 없이 질주했지요. 거짓말 안 하고 한 주도 안 빼먹고 3년 가까이 개근했어요. 심지어 맹장이 터진 다음 날에도 어금니를 꽉 깨물고 기어나와 기필코 출석부를 찍었어요. 그날 밤엔 허리를 못 쓰고 대신 입으로 모든 걸 훌륭히 해결했던 기억이 나네요. 산악회 회장도 나 같은 사람은 처음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처음 왔을 때 그 어색함과 수줍음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이젠 기름기 좌절 흐르는 선수가 되어 있었지요. 산악회 회장과도 꽤나 친해져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마음에 드는 여성 회원이 있으면 술 한잔 사주고 몰래 커플을 부탁하기도 했어요. 어제도 단골 횟집에서 만나 마침 제철인 병어회를 사드렸고요. 이번 주에 신입 여성 회원이 한 명 오는데 정말 이쁘다고 회장이 흥분해서 침을 튀기며 말했어요. 그의 말로는 소피 마르소 급으로 여신이라며 추켜 세우더군요. 암튼 치마만 둘렀다 싶으면 저렇게 설레발을 쳐대는 회장이라 그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더랬죠. 소피 마르소가 급하게 소피 마렵소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아글쎄 미쳤다고 굶주린 늑대가 바글거리는 토요 산악회에 오겠냔 말이죠. 아무튼 그날이 다가왔고 신입은 선글라스를 척끼고 아침 일찍 짜잔 나타났어요. 여러 남성 회원들이 그녀를 동그랗게 에워싸고 있어서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나는 신입 회원 구경을 포기하고 그냥 지정된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오늘도 적당히 여자 파트너 쿵짝을 맞춰주다가 밤에 짜릿한 잠자리를 가지면 그만인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파트너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신입 여성 회원은 워낙 인기가 높아 미리 추첨을 통해 자리를 배정했다는 회장의 목소리를 버스 안에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회장이 7번. 이라고 외치자 여기저기서 땅이 꺼질 듯한 남성 회원들의 탄식과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커플이 정해지고 버스 안에 자리 배정이 끝났는데 어쩐 일인지 내 파트너는 보이질 않더군요. 아마 똥 싸러 가서 휴지를 못 찾고 있나 보다 생각하고 휴지를 뽑아들고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미모의 신입 여성 회원은 내가 탄 버스 안으로 회장의 집중 에스코트를 받으며 멋진 몸매를 흔들며 올라오고 있었어요. 무슨 왕비마마 행차하시는 줄 알았다니까요. 나는 아무 관심도 없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존나게 시끄럽네. 이뻐봐야 얼마나 이쁘다고. 다 거기서 거기지. 잠시 후 내 옆자리가 출렁이는 느낌이 들었고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죠. 회원님, 오늘 참석하신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성 회원들이 군침을 질질 흘리는 예쁜 신입의 파트너가 바로 나란 말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 옆자리가 바로 행운의 7번이었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 싶어 모자를 벗어 던진 후 눈을 떠보니 어디서 많이 보던 여자가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녀도 내가 낯이 익은지 선글라스를 벗은 후 고개를 내밀고 나를 빤히 바라보았죠. 서로를 알아본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내 앞에 큰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장모님이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장모님도 크게 당황했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나니 어이가 없어서 서로 풋하고 실소를 터뜨렸지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본 사람처럼 용기 내어 입을 열었어요. 난 선수니까요. 불 끄고 하는 게 좋아요? 불 켜고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렇군요. 헐.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여행 말이에요. 좌석에 붙은 조명을 끌까 말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나름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벌인 짓이었죠. 재미도 없는 아재 개그에 친절하게 웃어주는 장모님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정황상 그녀는 우리가 장모와 사위 관계가 아닌 오늘 난생 처음 본 사이처럼 대해 달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장모 아니 그녀와 붙어 다니며 밥도 먹고 꽃구경도 하면서 정말 많이 친해졌어요. 고상한 그녀가 떡볶이에 환장하고 개나리꽃을 좋아한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죠. 나는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그녀의 손을 감싸 잡았어요. 주위에서 하며 감탄사를 내뱉었죠. 질투심에 가득 찬 남성 회원들이 독을 바른 도끼의 눈으로 나를 죽일 듯이 쏘아보고 있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마치 연인처럼 그녀와 알콩달콩 멋진 하루를 보냈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원칙대로 커플들이 제각각 짝을 데리고 흩어지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여기서 바로 헤어지면 남들이 의심하니까 안 보이는 쪽으로 가자고 그녀에게 손짓을 했어요. 그녀도 뭔 말인지 알아듣고 나를 따랐습니다. 아무도 없는 으슥한 골목길에 접어들었어요. 산악회 버스가 떠났고 커플들도 모두 사라졌지요. 이제 그만 그녀와 헤어져야만 하는 걸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꽉 움켜 잡았어요. 그녀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을 풀고 자리를 뜨려 했지요. 이대로 보내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녀를 돌려 세우고 키스를 퍼부었어요. 처음엔 조금 반항하던 그녀는 잠시 후 부드럽게 나를 받아주었습니다. 눈앞에 커다란 모텔이 보였어요. 나는 모텔을 향해 거칠게 그녀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침대 위에 그녀는 적극적으로 나를 리드했어요. 나는 무릎팍이 깨지는 줄도 모른 채 밤새 그녀에게 목줄에 걸린 강아지처럼 질질질 끌려다녔어요. 아침에 그녀와 해장국을 함께 먹고 난 후 원칙대로 깔끔하게 헤어지지 않고 근처 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곧바로 커플 반지를 맞추고 오늘부터 1일. 거부할 줄 알았는데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귀엽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가락에 반지를 꼈어요. 나에게 반지를 내보이며 해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정말 눈이 아플 정도로 황홀하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와 그녀는 토요 산악회를 탈퇴했고 우리는 다정한 연인 사이가 되었죠. 얼마 후 공교롭게도 아내는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딸아이 때문에 그녀는 장례식에 참석하지는 않았어요. 아내를 장지에 묻고 내려오는 길에 부슬부슬 비가 내렸어요. 마치 그동안 나를 붙잡고 있어서 미안하다 말하며 아내가 흘리는 눈물 같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하셨다. 나는 엄마와 살게 되었고 아빠는 조부모님 댁에 가서 살았는데 매주 할아버지 댁에 가서 과외를 받았다. 그리고 대학생이 된 지금 아빠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나 역시 엄마와 특별한 사이가 되고 말았다. 이 비밀을 써리모에게만 고백해보겠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아빠는 부동산 재벌이다. 강의도 하고 계시다. 우리 부모님은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술을 하셨다고 한다. 시술하기 전 누구의 문제인지 검사를 받아보니 빠빠 쪽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어려웠다고 들었다. 아빠는 골초였는데 아이를 갖기 위해 담배도 끊고 운동을 하며 건강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좋은 소식이 없어서 나를 입양했다고 한다. 나는 감사하게도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 부족한 것 없이 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자랐다. 그런데 부모님은 부부싸움 횟수가 많아지고 내가 대학 입시를 보기 몇 달을 앞두고 이혼하셨다. 아빠도 부잣집 아들이지만 엄마도 아빠 못지않게 부잣집 딸로 알고 있다. 양가 조부모님이 넉넉하게 지원해 주신 덕에 나는 학군지에서 살면서 교육받을 수 있었다. 아빠는 이혼 후 할머니 댁에서 살면서 사무실에 출근했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할아버지 댁에 가서 과외를 받았다. 아빠의 지원 덕분에 나는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 엄마는 내 생일인 2월 말에 외식을 하면서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아빠 또한 입양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정말 모르고 있었다. 아빠의 여동생들은 아빠를 입양한 후에 태어난 것이니 할머니의 친자녀가 맞다고 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빠와 할머니의 관계가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했다. 할머니는 아빠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했고 그 일은 나를 키우면서 정신없이 살던 어느 날 알게 되었다고 했다. 때는 추석이었고 나를 데리고 할머니 댁에 가서 명절을 보내는데 밤이 되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고 했다. 엄마는 그때 방에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문 앞까지 가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 하마터면 소리 지를 뻔했다고 했다. 아빠와 할머니는 일을 치르고 있었고 둘은 너무도 익숙해 보였다고 했다. 나는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아무리 피가 안 섞여도 모자지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빠는 엄마가 그 장면을 봤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할머니 댁에 갔다 온 날은 유독 피곤해하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엄마는 내색하지 않고 지냈지만 여자로서 수치심이 느껴졌고 참다 못해 아빠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한다. 아빠는 할머니 댁으로 들어갔고
나에 대한 애정은 남아있으니 공부에 방해되지 않도록 과외 지원을 해준 것이었다. 미성년자인 나를 공식적으로 면접하기 위한 방법으로 할머니 집에서 과외를 받게 한 것이었다. 그런데 아빠와 할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후나에게도 이상한 마음이 생겼다. 내가 잘 클 수 있도록 키워준 엄마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아빠를 아들 이상의 감정으로 대하는 할머니의 모습도 오버랩되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한 후 부담 없는 1학기를 보내고 있었다. 철이 없게도 공부하기 싫은 날은 땡땡이를 치고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기도 했다. 엄마는 그런 날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속에 탈이 나지 않는지 걱정하셨고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해장국을 끓여주셨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과외를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머리카락에 묻은 물기를 털고 있는 엄마를 보고 멘무기가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엄마는 내 모습을 본 듯했고 나는 방으로 올라가려고 했다. 엄마는 얼른 옷 갈아입고 저녁 식사를 차려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러지 말고 가볍게 맥주 마시고 자자고 했다. 엄마는 냉장고에서 맥주와 안주거리를 꺼내와서 식탁에 앉았다. 엄마는 오늘따라 술이 땡겼는데 혼자 마시기도 애매해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잘 됐다고 하면서 수다를 떨었다. 나는 그런 엄마가 너무 귀여워서 미안하지만 아빠 얘기 좀 해도 되냐고 물어봤다. 엄마는 괜찮다고 했고 결혼할 때 문제 없었냐고 물어봤다. 엄마는 안 그래도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제야 털어놓겠다고 하며 말을 이어갔다. 엄마는 부족한 게 없는 신부감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할머니가 이유 없이 엄마를 너무 미워하더란다. 특히 아빠 앞에서 말할 때와 엄마 혼자 있을 때 말하는 것이 달랐다고 했다. 그리고 엄마랑 둘이 얘기할 때 엄마를 그렇게 흘겨봤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어릴 때 할머니와 아빠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할머니가 처음부터 엄마를 싫어하는 이유가 둘이 사랑하는 사이라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할머니는 종교가 없었고 사주를 본 적도 없었는데 사주에 둘이 결혼하면 남편이 죽는다고 말을 만들어내서 극심하게 결혼을 반대했다고 한다. 그래도 아빠가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 둘의 관계는 이어졌다고 한다. 아빠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자기를 입양한 어머니와 남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가정도 유지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할머니는 유독 나를 예뻐하셨다. 그건 나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래도 엄마는 할머니와 아빠에게 적대감을 갖지 말라고 했다. 엄마는 그동안 얼마나 속이 탔으면 내가 성인이 되기 직전에 이혼 판단을 내렸을지 이해가 가기도 했다. 엄마는 나이에 비해 동안이었고 군살 없는 몸매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 말이 이혼녀이지 조금 과장하면 총각과 결혼해도 괜찮은 외모였다. 대학생이 된 후 사실 엄마에게 자꾸 마음이 가고 있다. 난 앞으로 엄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큰 고민이었다. 엄마는 점점 술에 취했고 그런데 말야 할머니랑 너희 아빠가 그런 관계인 게 너무 싫었는데 나도 똑같은 마음이야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엄마는 이제 나를 남자로 의지하고 있다고 했다.
것이었다. 꼬마였던 내가 어엿한 어른이 되니 부끄럽지만 너무 멋있어 보인다고 하는 것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나도 사실대로 고백해야겠다 싶어서 엄마에게 갖는 내 마음이 어떤지 털어놨다. 우리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같다는 것을 알고 일을 치렀다. 이제 엄마는 내 여자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하다고 고백했고 엄마는 내 품에 안겨 엉엉 울었다. 그런 엄마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고 우리는 밤새 한 자리에서 같이 잤다. 다음날 엄마의 온기를 느끼며 눈을 떴다. 엄마하고 어색하게 불렀다. 엄마는 어제 밤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혹시 후회하는 거야? 하고 물었다. 나는 다시 한번 엄마를 안아주며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엄마는 아침을 차려줬고 얼른 학교에 가라고 퇴근했다. 점심시간에 엄마가 생각나 전화를 했다. 엄마는 나에게 보성 씨 밥 맛있게 먹었어요? 라며 존댓말을 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행복했다. 난 그날 저녁에 장미꽃과 안개꽃을 한 다발 사서 집에 갔다. 엄마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림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엄마는 결혼할 때 입었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나는 엄마에게 꽃다발을 안겨줬고 엄마는 어서 오세요. 보성씨 하며 인사를 했다. 우리는 뜨겁게 포옹했고 엄마가 준비한 저녁상을 마주했다.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먹는 시간이 아깝게 생각됐다. 우리는 너무 급했고 또 좋은 시간을 보냈다. 엄마는 아직 가임기 여성이다. 우리는 엄마의 생리 기간에는 다른 방법으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나는 최근에 모아둔 야동을 다 지웠다. 엄마와 사랑을 나누는 요즘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엄마는 요즘 약국에서 피임약을 사와서 매일 같은 사 먹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후부터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엄마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샀다. 그리고 반지도 샀다. 들뜬 마음으로 서둘러 집에 엄마에게 선물을 드렸더니 엄마는 방에 들어가서 내가 선물한 옷을 입고 수줍은 표정으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다. 엄마와 나는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엄마에게 준비한 커플링을 껴드렸다. 엄마는 벅찬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그런 엄마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가만히 안아드렸다. 결혼 생활 내내 마음에 상처를 입은 엄마가 나 때문에 웃는다. 그런 엄마를 평생토록 사랑할 생각이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차로 향하던 중 갑자기 과장인 김유선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평소 밝고 열정적인 그녀의 얼굴이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곤함이 가득했고 상의에는 하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얼룩을 보자 저도 모르게 눈길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현재 모유 수유 중이어서 종종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의에 남아있는 얼룩과 모유 냄새가 섞여 사무실에서는 종종 농담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유선은 저를 살며시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가슴이 많이 부어서 너무 아파요. 하필이면 전동 유축기를 놓고 왔어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사회초년생 27살 태호라고 합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큰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한 달 넘게 여러 회사의 면접을 보며 탈락의 쓴맛을 경험했습니다.
요즘 취업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몇 번의 면접을 봤는지조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도전을 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지치고 힘들어졌습니다. 밤에는 불안과 걱정으로 잠을 설치고, 낮에는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드디어 합격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에 몇 번이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진짜로 합격이라니. 그간의 노력과 인내가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자축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맥주 한 캔을 사서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캔을 열고 첫 모금을 마셨을 때 시원한 맥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모든 긴장과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 맥주를 마시며 그동안에 힘들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끝없는 취업 준비, 수많은 자기소개서 작성, 반복되는 면접과 탈락의 경험들. 그 모든 것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늘을 보며 저는 작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태호. 잘해보자. 제가 이번에 합격한 회사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쇼핑 관련 중견 회사였습니다. 비록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직원에 대한 대우도 좋고 회사 분위기도 젊고 활기차서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매우 인기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더없이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후 저는 기쁜 마음에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동안 함께 취업 준비를 하며 고생했던 친구들이었기에 제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턱 쏴야지. 합격 축하주 한번 쏘아야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하지만 첫 월급 받으면 쏠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 친구들은 다 같이 웃으며 제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출근 첫날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긴장감에 가득 차 있었고 회사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저를 더욱 긴장하게 했습니다. 마케팅 부서 김유선 과장은 31세로 아주 깔끔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내는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그녀는 하얀 셔츠에 무릎까지 오는 검은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으며 연한 화장을 하여 연붉은 립스틱이 그녀의 입술을 빛나게 했습니다. 귀에는 진주 귀걸이가 반짝였고 전체적으로 세련된 이미지를 풍겼습니다. 그녀를 처음 보는 순간 제 마음은 그녀에게 강하게 끌렸습니다. 김유선 과장의 목소리는 천사처럼 부드럽고 상냥했습니다. 태호 씨 어서 오세요. 마케팅 부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는 먼저 손을 내밀며 상냥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얼른 그녀와 악수하며 안녕하세요, 김태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황급히 인사를 했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저를 데리고 마케팅 부서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부서는 총 13명의 직원이 있으며 대부분이 20, 30대였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많았고 마케팅 부서는 2개의 팀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김유선 과장이 바로 저희 팀의 팀장이었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경영학을 전공한 후 여러 대기업에서 마케팅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녀의 업적은 뚜렷하며 현재 회사에서도 매우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매우 철저하고 세심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남편이 금융업에 종사하는 재력가로 알려져 있으며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닙니다.
이러한 점들은 제가 입사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알게 된 사실들입니다. 우리 팀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를 제외하고 한 명만 남자였습니다. 그 남성 팀원은 이름이 지수였고 그의 성격과 외모는 약간 여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지수는 남성에 대한 관심이 있는 듯 했습니다. 팀원 중 비교적 예쁜 여성은 김유선 과장과 준하 씨였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팀의 리더로서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가 돋보입니다. 그녀는 마케팅 부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직원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준하 씨는 매우 과감한 폭장으로 주목받는 팀원입니다. 진한 화장과 성형한 듯한 예쁜 얼굴, 상체의 볼륨감을 과감히 드러낸 타이트한 셔츠와 엉덩이만 간신히 덮을 수 있는 미니 스커트, 검은 스타킹과 빨간 매니큐어를 한 발에는 핑크색 샌들까지. 그녀는 직장인이라기보다는 요즘 유튜브나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요정 같은 느낌을 줍니다. 나머지 여성 팀원들은 외모가 평범한 분들이 많았고 준하 씨는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오로지 돈 많고 잘생긴 성공한 남성들에게 집중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키 176의 외모도 평범하며 돈도 없어 자연스럽게 준하 씨의 관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직장에서 부서의 막내로서 팀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일을 조금씩 배워가며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갑자기 팀원들 사이에서 김유선 과장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임신 초기에는 종종 검사받으러 가야 한다며 일찍 퇴근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배는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몸에도 살이 붙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김유선 과장의 남편도 종종 회사에 방문해 우리에게 커피를 사주며 아내를 배려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분은 30대 후반으로 보였으며 외모는 평범했지만 몸은 명품으로 뒤덮인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행복하게 잘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김유선 과장의 얼굴이 종종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계단에서 통화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고 나중에 사무실로 들어온 그녀는 울었던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조용히 눈치만 보고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그때가 임신 3개월쯤 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조용히 지내는 듯 했지만 어느 순간 팀원들은 그녀의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직장에서 평소처럼 진지한 표정을 지었지만 우리는 그녀의 표정만으로도 뭔가 일이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더 이상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유선 과장의 배는 점점 많이 나오게 되었고 이제는 행동이 불편할 정도로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저와 다른 팀원 한 명을 대동해 시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때는 겨울철이라 그녀는 두꺼운 연회색 니트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도 힘들어 보였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이 있어야 한다며 동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녀와 함께 전시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전시회장에서는 그녀와 제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갑자기 심한 폭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상황은 매우 긴박했습니다. 저는 즉시 119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그녀에게 최대한 안정감을 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김 과장님, 조금만 참으세요. 병원에 곧 도착할 겁니다. 라고 안심시키며 말을 건넸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약한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태훈 씨라고 답했습니다. 산부인과에 도착한 후 김유선은 즉시 응급처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남아 그녀의 상태를 지켜보며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남은 팀원은 전시회장에서 남은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유선 과장이 병원에 도착한 후 의료진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양수가 터져 당장 출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예정된 출산일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출산할 것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간호사는 저에게 임산부의 보호자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보호자가 아니라고 답하자 간호사는 빨리 보호자를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김유선 과장의 상태가 안정되었고 그녀는 출산 전 필요한 각종 동의서를 작성하고 출산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스트레처에 실려 나오는 동안 저를 보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호 씨 정말 고마워요.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녀는 제게 배려를 보이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녀가 병실로 옮겨진 후 저는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긴장감과 지친 하루를 되새기며 그녀의 안쓰러운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후 김유선 과장이 3kg의 건강한 여아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출산 후 6개월간 육아휴직을 가지게 되었고 출산 일주일 후 저는 동료들과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그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모성애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 후 저는 그녀를 한동안 볼 수 없었습니다. 왠지 그녀가 점점 더 보고 싶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유선 과장이 육아휴직 동안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일상 사진을 보며 그녀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행복한 모습으로 아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출산 후 6개월이 지나고 김유선 과장이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우아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사무실에 나타났고 팀원들은 그녀의 복귀를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운 마음과 함께 그녀의 출산과 육아를 통해 변화한 모습을 보며 더욱 강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그녀의 신체적 외모였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 그녀의 가슴이 훨씬 풍만해졌고 그로 인해 넓은 셔츠를 입고 있어도 그 풍만함이 여전히 두드러졌습니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흔들리는 모습은 저의 시선을 끌어당기기 충분했습니다. 더욱 자극적인 것은 그녀의 상의가 종종 젖어 있어 그럴 때마다 그녀는 속옷과 셔츠를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그녀의 몸에서는 모유의 특유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이 냄새는 묘하게 남성들을 자극할 만한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가 사무실에 있을 때마다 그 냄새가 저를 매료시키기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발생한 일은 저와 그녀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일을 조금 늦게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중 회사에는 저와 김유선 과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시간이 늦어진 저와 달리 다른 동료들은 이미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일을 모두 끝내고 퇴근 체크를 하려던 순간 김유선 과장이 갑자기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상의에는 하얀 얼룩이 남아 있었고 이 모습을 본 저는 저도 모르게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부끄러워하면서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태호 씨 잠깐만요.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최근에 가슴이 많이 부풀어 오르고 있는데 전동 유축기를 놓고 왔어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제 손을 살며시 잡고 아픈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움직이기만 해도 너무 아파서 힘들어요. 주차장까지 함께 가주세요. 저 혼자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김유선 과장은 수줍은 표정으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민하는 저에게 김유선 과장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지금 너무 아파요. 정말 도와주세요.
저는 내심 흥분하면서 김유선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죠. 김유선 과장은 매우 기뻐하며 저의 팔을 잡고 걸었지만 그녀가 걸을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마도 움직일 때마다 출렁이는 가슴이 그녀를 자극하여 더욱 아픈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아픈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픈 저는 큰 결심을 하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장님,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한 손은 그녀의 등을 감싸고 한 손은 그녀의 다리를 잡고 그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순간 당황하며 어머 하고 소리를 내자 저는 곧바로 답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 차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움직일 때마다 아파하시는 것 같네요. 김유선 과장은 그제서야 안심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차는 지하 3층에 주차되어 있어요. 저는 그녀를 안고 엘리베이터를 탔고 그녀를 일부러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아무 말 없이 머리를 제 어깨에 대고 있었고 우리는 얼굴이 가까워지며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열기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은은한 모유 냄새는 저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하 3층 주차장에 도착하자 김유선 과장은 차키를 꺼내어 버튼을 눌렀고 멀리서 차가 삑삑 소리내며 위치를 알렸습니다. 차까지의 거리가 조금 있었기에 그녀는 두 팔로 제 목을 감싸야 했고 그녀의 가슴이 저를 압박했습니다. 그 느낌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고 저는 속으로 와 진짜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 앞에 도착하자 저는 그녀를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히 그녀를 안고 있는 것이 약간 힘들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계속 안고 싶었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BMW 중형 세단의 최고급 모델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녀는 저를 차에 태우며 차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태호 씨,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병원까지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저는 순간 기뻤지만 제 표정이 어색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오해한 것 같았지만 설명할 수도 없었고 빠르게 김유선의 차 열쇠를 받아 차 문을 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차에 타시죠. BMW의 성능과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에 감탄하며 차에 탑승했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제 칭찬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차에 대해 잘 모르는 편이에요. 이 차는 어떻게 생각해요? 김유선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몰아본 차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장난스럽게 답했습니다. 연비가 높긴 하지만 엔진 소리가 굉장히 조용하네요. 하지만 중간에 약간은 소음이 들리는 것 같네요. 그리고 램프 헤드가 굉장히 크고 귀엽네요. 저는 장난을 치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김유선은 저의 농담을 이해하지 못하고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엔진 소음이 들리는군요. 요즘 차량 점검을 안 했는데 점검을 받아봐야겠군요. 저는 김유선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김유선이 평소에 가는 산부인과에 도착해 주차를 마친 후 저는 또다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때 그녀도 순순히 저의 목을 잡더군요. 우리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가서 그녀를 내려놓았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병원에는 보는 사람이 있어 제가 계속 안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산부인과는 아직 문을 닫지 않았고 접수와 대기 후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허리를 잡고 부축하며 진료실로 들어가자 여의사가 환자 명단을 확인하며 김유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남편분과 함께 오셨군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김유선은 선생님, 가슴이 너무 아파요. 걸음조차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가 김유선의 남편이라고 착각했고 더군다나 김유선은 이 사실을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김유선 옆에서 있자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이 도와줘야 해요. 젖이 꽉 차면 유방이 당연히 아프니까 마사지도 해줘야 하고 젖이 많이 나오면 도와줘야 해요. 매일 저녁에라도 도와줘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김유선의 상의 앞부분을 살펴보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김유선은 얼굴이 빨개지며 저를 보기가 민망해졌습니다. 저는 김유선이 이혼 사실 같은 개인적인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걸 알아챘고 대신 저는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저녁에 반드시 도와드리겠다고 말하자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진정될 새도 없이 의사 선생님은 새롭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옷을 벗고 속옷을 올려봐요. 의사 선생님은 김유선의 상의를 걷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유선은 얼굴이 빨개지며 불편해 보였고 저도 어색한 기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빨리 상의를 올리세요. 여기는 다른 사람도 없으니까요. 김유선은 당황한 듯 보였고 저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은 저를 막고 부부가 함께 왔으니 함께 들어봐야 해요. 제가 몇 가지 주의사항도 전달해야 하니까요. 저는 곤란한 상황에서 김유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유선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유선이 설명하지 않으니 저는 더 이상 말을 꺼내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김유선은 상의를 조심스럽게 벗기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제게 뒷모습을 보이려 했지만 부분적으로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유선이 옷을 벗을 때 약간의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긴장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쪽 가슴에 딱딱한 덩어리가 있네요. 김유선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딱딱한 덩어리는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심각할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 확인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은 김유선의 상태를 점검하며 딱딱한 부위를 만져보았습니다. 저는 불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김유선의 상태를 확인한 후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방사선 사진을 찍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 남편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떡해요?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죠. 의사 선생님이 제게도 다가오라고 하시며 당신도 와서 확인해봐요. 아내의 어려움을 이해해야죠. 저는 난처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김유선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유선은 떨리는 모습으로 제게 손을 내밀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김유선은 감각이 예민했던지 소리를 지르며 불편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상태가 심각한지 여부는 사진을 찍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결과를 기다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김유선의 가슴을 압박하며 모유를 짜내는 방법을 시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며 진지하게 설명하는 의사 선생님의 모습에 저와 김유선은 민망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 장면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잠깐 설명해주고 나서 저희에게 방사선 사진을 찍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김유선을 데리고 방사선 촬영을 마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다음날 나온다고 했고 저희는 다시 병원에 오기로 했습니다. 병원을 나선 후 김유선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아까 진료실에서 죄송해요.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저는 그녀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가슴을 보고 만진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순간 당황한 듯 저를 눈으로 찌르듯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일부러 무서운 표정으로 협박했지만 그런 모습조차 왠지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요, 제가 이런 일을 누구에게 알리겠어요. 혼자 마음속에 간직할게요. 저도 모르게 약간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힐끔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차 키를 제게 던지며 운전하라는 눈길을 보내며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김유선을 태우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유선의 집은 강남에 위치한 신축 고급 아파트 단지에 있었습니다. 주차를 마친 후 김유선은 저를 초대하여 차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집이라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김유선의 집에 들어서자 그녀는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집안의 인테리어는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푹신한 유화 층간소음 매트가 깔려 있었고 거실 곳곳에는 아이의 장난감과 유아용품이 있었지만 지저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벽에는 아기의 백일 사진과 여러 장의 아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아직 어렸지만 김유선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김유선이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집안을 둘러보며 편안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차를 마시며 우리는 대화를 나누었고 김유선은 제가 오늘 도움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녀의 표정과 말투에서 저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김유선은 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쪽은 우리 아기를 돌봐주시는 베이비시터 이모님이세요. 그 아주머니는 60대 정도로 보였고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피곤한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배고파서 계속 울어요. 어서 들어가서 젖을 물려야겠어요. 김유선은 급히 아이를 건네받아 안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달래며 저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호 씨,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금방 아이를 달래고 올게요.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장님,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이를 돌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김유선은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태호씨. 혼자 알아서 갈 수 있죠? 저는 아이 먹이러 들어갈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이는 계속 심하게 울고 있었고 김유선은 아이를 달래며 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색한 분위기를 피해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현관에서 기다리던 아주머니가 저를 배웅해주며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조심히 가세요. 저는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모님도 수고하세요. 저는 현관문을 나서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집까지 지하철로 1시간이 걸리지만 오늘은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오늘의 일들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과 김유선의 집에서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녀와의 시간이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가는 밤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자연스레 그녀와의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오늘 그녀는 올림머리에 곱창 머리끈을 하고 있었고 연노랑색 셔츠에 남색 주름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상체의 셔츠는 여전히 모유 수유 때문에 터질 것 같았고 오늘따라 더욱 성숙미가 넘쳤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김유선을 맞이했지만
그녀는 아무런 표정 없이 저를 대했습니다. 어제의 일들이 꿈이었나 싶었습니다. 퇴근하고 병원에 같이 갈 수 있어요? 풀이 죽어있던 저는 흥분된 나머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갈 수 있어요. 곧바로 그녀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퇴근하고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만나요. 그 순간부터 기분이 좋아졌고 동료들은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좋은 일이 있냐며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김유선은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저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김유선은 먼저 지하 3층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저는 5분 뒤 다른 동료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야 마지막으로 퇴근 체크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녀가 우리 사이에 생긴 일을 동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부러 늦게 내려갔습니다. 지하 3층에 도착하자 그녀는 이미 차 시동을 걸어놓고 조수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그녀는 운전석을 가리키며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운전석에 탔고 곧바로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운전 중 김유선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태호씨 고마워요. 그리고 사람들 눈치 못 채게 피해서 내려오셨죠? 우리 같이 있는 거 보면 사람들이 뒤에서 말이 많을 거예요. 이혼녀하고 엮이면 태호씨에게 안 좋아요. 저는 살짝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장님, 아니 퇴근했으니 유선씨로 불러도 되죠? 이혼했으면 어때서요? 죄 지은 것도 아닌데요. 사실 유선씨, 저 유선씨 좋아합니다. 입사했을 때부터 유선씨 보고 반했어요. 유선씨가 결혼한 걸 알고 정말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선씨 이혼한 걸 알고는 기뻤어요. 죄송해요. 이 말을 참아왔거든요. 제 말을 들은 김유선은 순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태호씨 그러지 마요. 내가 태호씨보다 나이도 많고 이혼도 했으며 심지어 아이도 있는데 뭐가 좋아서 그래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차를 갓길에 세우고 비상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김유선은 제 행동에 놀라 눈이 동그래졌고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유선씨, 당신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는 몰라도 저는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당신이 말한 것들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지금의 유선씨를 좋아합니다. 아직 가진 건 없지만 노력할게요. 저와 한번 만나볼 생각 없나요? 처음에는 저의 응시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피하려는 듯 고개를 돌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요. 저는 내심 기대했지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 않은 것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산부인과에 도착했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색한 침묵만이 우리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유선은 불안한 표정으로 잡지책을 넘기고 있었고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호명되자 김유선은 책을 내려놓고 긴장된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제 손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더 꽉 잡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일어나 그녀를 부드럽게 당기자 김유선은 저와 함께 의사선생님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진료실에서 우리는 긴장하며 의사선생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제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로하며 다른 손으로 그녀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분하게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유선 씨, 다행히 종양이 아닙니다. 상태가 심각하지 않고 곧 좋아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제서야 김유선은 꼭 잡고 있던 제 손을 살짝 풀어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섞인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병원을 나선 김유선은 기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차에 탔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김유선은 조심스레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아이도 아직 어리고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이게 문제가 있으면 어쩌지란 생각을 했어요. 다행이에요. 오늘 정말 고마워요, 태호 씨. 태호 씨가 없었으면 저 혼자 병원에 갈 용기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 손을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을 제게 건네주었고 저는 한 손으로 운전을 하며 다른 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선 씨, 제가 유선 씨에게 힘이 되어줄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잘할 자신 있어요. 그녀는 저의 손을 꽉 잡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후회하지 않을까요? 태호 씨 믿어도 되나요? 저 또 상처받을까 봐 무서워요. 김유선은 망설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운전하여 그녀의 집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를 주차한 후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선 씨,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슬퍼하면 저도 슬프고 당신이 기쁘면 저도 기뻐요. 유선 씨 사랑해요. 저 김태우가 당신 김유선을 사랑한다고요. 저는 마음속 깊숙이 숨겨놓았던 말을 그녀에게 고백했습니다. 김유선은 제 진지한 표정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 씨 알겠어요. 사실 저도 태호 씨를 좋아해요. 하지만 저는 걱정할 게 많아요. 두려워요.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저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전 남편을 만났어요. 그는 제가 첫사랑이었고 너무 사랑했죠. 대학을 졸업하고 1년 후에 결혼했어요. 전 남편의 집안은 재력가였고 전 남편도 금융회사에서 일하면서 수입이 많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결혼이었죠. 김유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픈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전업주부로 남편을 돌보며 빨리 아이를 가지길 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때마다 시댁 식구들로부터 핀잔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가만히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으며 그녀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해봤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다 결혼 5년 만에 드디어 아이를 가지게 됐을 때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죠. 어느 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어요. 김유선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상처를 끄집어내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자주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낳은 2살짜리 아들도 있었고요. 더 충격적인 건 시댁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시댁에서는 내가 임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빨리 이혼하라고 시켰어요. 하지만 남편은 두 집 살림을 즐겼죠. 그녀는 눈을 감으며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는 게 쉽지 않은 듯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뱃속에 아이를 지우고 이혼할 생각도 했지만
결국 내 뱃속에 4개월 된 생명을 없앨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택했어요. 대신 재산 분할과 위자료, 아이 양육비를 많이 챙겼죠. 하지만 돈으로는 그 상처를 채울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 이혼 후의 상처, 그리고 아이를 홀로 키우며 느꼈던 외로움과 불안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음속의 모든 상처를 꺼내 보일 때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아주었습니다. 유선 씨, 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고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으면서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도 저를 받아들인 듯 저를 안고 키스에 응답했습니다. 차 안은 급격히 뜨거워졌고 창문에는 안개가 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녀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유선은 아쉬운 듯 휴대폰을 들었고 베이비시터 아주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아주머니는 김유선의 차가 집에 도착한 지 한참 되었는데 왜 아직도 올라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살짝 놀랐지만 김유선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모님. 금방 올라갈게요. 죄송해요. 조금 늦었네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이제 가야겠어요. 아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같이 올라가요. 그렇게 우리는 차에서 내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저는 1층 로비로 나갔습니다. 그날 제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웠고 앞날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비밀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회사에서는 조심했고 저도 동료들이 눈치챌까봐 김유선을 의식적으로 피했습니다. 일부러 다른 동료들에게도 관심 있는 척하며 김유선과의 사적인 만남을 숨겼습니다. 김유선은 퇴근 후 저를 몰래 기다리며 제가 운전해주는 차로 잠깐씩 데이트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빨리 집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평일에는 주로 제가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줄 때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저는 더 이상 그녀와의 시간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연서도 데리고 우리 셋이서 데이트해요. 대공원에 가는 거 어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연서도 좋아할 거예요. 토요일에 대공원에서 만나요. 그렇게 우리의 첫 정식 데이트는 김유선의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저는 일찍 지하철을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초가을의 화창한 날씨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데이트하기에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대공원 주차장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차가 도착했고 주차장 입구에서 기다리던 저는 그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그녀는 차에서 내려 카시트에 있는 딸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유모차는 트렁크에 있죠? 제가 꺼낼게요. 저는 재빨리 차 트렁크에서 유모차를 꺼내 그녀가 딸을 유모차에 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김유선은 그날 연핑크색 블라우스에 카키색 치마를 입었고 그녀의 긴 생머리는 바람에 살랑살랑 흩날렸습니다. 직장에 있을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줍어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연서도 태호 씨 좋아하네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연서가 좋아요. 우리 셋이 이렇게 나오니 정말 좋네요. 우리는 아름다운 공원을 걸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유선의 딸 연서도 저를 무척 좋아해 주었고 제가 가까이 다가가면 깔깔 웃곤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진짜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공원을 거닐었고 서로에게 편안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산책 중 연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유선이 확인하더니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기가 배고프대요. 그리고 저도 너무 걸어서 그런가 봐요. 가슴이 욱신거려서 빨리 차에 가서 젖을 물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서둘러 주차장으로 걸어갔고 차에 도착하자 김유선은 뒷좌석에 앉아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저는 유모차를 정리하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왜 들어왔어요? 나가 있어요. 그녀가 약간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안 본 사이도 아닌데 뭐 어때서요? 아기가 젖 먹는 모습 신기해서 좀 보려고요. 그녀는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더는 말하지 않고 다시 아이에게 집중했습니다. 부끄러웠는지 살짝 몸을 돌렸지만 그 모습조차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녀가 민망해할까봐 직접 바라보지는 않고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김유선은 양쪽 젖을 모두 아이에게 물리고 연서가 잠들 때까지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잠든 연서를 조심스럽게 카시트에 묻고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요. 오늘 아주머니는 집에 없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내심 기대하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듯한 느낌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녀의 집에 도착했고 저는 연서와 놀아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연서가 잠이 들자 저는 김유선에게 다가가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도 저를 뜨겁게 맞이했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모든 걸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너무 빨라요. 그녀가 살짝 몸을 뒤로 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솟아오르는 욕망을 억누르며 저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알았어요, 유선씨. 서두르지 않을게요. 우리는 서로의 속도를 맞추며 미래를 꿈꾸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일 낮 저는 업무를 위해 혼자 그녀의 집 근처 매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매장 앞은 공원이었는데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 그쪽을 바라보니 한 아주머니가 유모차에 손을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자세히 보니 김유선의 베이비시터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렇다면 맡고 있는 아이는 연서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도록 건너편으로 무단횡단하며 달려갔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아주머니는 행동을 멈추었지만 입에서는 여전히 아이를 향한 욕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달려가 그녀를 밀치고 연서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땅에 주저앉아 제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를 때렸어. 이 사람 봐, 나를 폭행했어요. 저는 연서를 살피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연서는 저를 보더니 울음소리가 작아졌고 제가 살짝 흔들어주자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아주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연기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다 봤어요. 연서 때리셨죠? 아주머니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김유선에게 전화해 제가 폭행했다고 소리쳤습니다. 유선씨, 이 사람이 나를 때리고 애를 뺏어갔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어이없어하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5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10분 뒤 김유선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달려와 연서를 살폈고 저를 바라보며 걱정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태호 씨? 경찰 조사에서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저는 경찰에게 제 방문한 매장에서 아주머니를 향한 CCTV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제서야 당황한 아주머니는 잘못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결국 경찰은 CCTV를 확인한 후 아주머니를 아동학대로 체포했습니다. 저는 김유선과 함께 경찰서로 가서 증언을 했고 연서의 몸에 남은 멍 자국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아주머니는 상습적으로 김유선이 없을 때 연서를 학대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은 김유선과 연서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놀란 모습이었고 연서의 상처에 대해 매우 속상해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도 연서는 크게 다친 곳이 없었고 우리는 안도하며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김유선은 잠든 연서를 유아용 침대에 눕히고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며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 담겨 있었고 저는 그녀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유선 씨. 내가 옆에 있을게요. 내가 당신과 연서를 지켜줄게요. 그녀는 제 말을 들으며 눈물을 닦고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미친 듯이 저를 끌어안고 키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녀의 키스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열정적으로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몸을 탐하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가슴에 묻혀 있을 때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젖이 넘쳐서 매일 유축기로 짜내서 냉장고에 가득 채워두곤 했는데 이제 당신이 책임져요. 매일 당신이 내 젖을 짜줘요. 그녀의 말에 저도 웃으며 그녀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